안녕하세요. 인생의 재미를 톡톡 사연을 통해 깨닫고 있는 이제 60대 초입에 당도한 구독자 인사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열성적으로 듣는 것을 보면 아마 구독자들 중에서 제 또래이신 분도 많을 것 같아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를 한번 들고 와봤어요. 아마 저랑 나이가 비슷하다고 하시면 자식들이 장성해서 시집장가 보내놓으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애들은 왜 그렇게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저도 저러다가 결혼 안 해버린다고 뻗어버리는 거 아닌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얼마 전 딸애를 결혼시켰었거든요. 그 전에는 자기는 죽어도 안 간다고 싫다고 그렇게 싫다고 하더니만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타나니까 냉큼 결혼시켜달라고 하는 모습이 조금 얄밉기도 했었지만요. 그래도 그렇게 시집을 보내놓고 나니까 마음에 짐 하나 크게 덜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최근 딸을 결혼시켜 놓고 이제 노후에는 걱정 없이 살겠구나 했었는데 너무 화가 나고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정말 그러고 나니까 딸아이가 시집 안 간다고 뻗팅기고 있을 때 차라리 그러라고 할 걸 그랬다 싶어요. 이렇게 결혼해서 엄마 속 찢어 놓을 거면 차라리 그깟 결혼 안 하고 평생 내가 끼고 살 걸 하고요. 저도 알고 있죠. 딸 자식은 시집 보내놓고 나면 남의 식구처럼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아무리 그래도 경우 없는 시댁에다가 내 소중한 자식 맡겨놓고 들여다보지도 않는 그런 악독한 부모는 죽어도 못 되겠더랍니다. 그렇게 딸애를 겨우 구출하고 나서 왜 집에 시집도 안 가고 늙고 있는 딸을 구박하실 것 같은 우리 톡톡사연 구독자님들이 생각나서 최소한 시집을 보내더라도 나 같은 실수는 하지 마셔라. 그 얘기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우리 또 구독자들 간에 의리가 있잖아요. 잘했으면 댓글로 칭찬 팍팍 해주시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혼내주시고 또 당신은 나처럼 이런 일 겪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정보 전달해 주시니까 저도 이렇게 제 얘기 풀면서 은혜 갚아야죠. 사실 저는 딸을 낳으면 결혼 안 시키려고 했었어요. 아들을 낳으면 미련 없이 장가 보내더라도 딸을 낳으면 그냥 내 옆구리에 끼고 살아야지. 정말 자녀 계획 없던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 시댁이 너무 유난스러워서요. 솔직히 톡톡 사연에 따로 제 시집살이만 가지고도 사연을 하나 보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무식한 시대에 만나 젊은 날 너무 큰 고생을 했었거든요. 성격 좋고 누가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하더라도 내내 웃으면서 어물쩍 넘어가는 사람. 남들한테 이름 석자 얘기하면 이 사람만큼 성격 좋은 사람이 또 어딨냐 다들 감탄들을 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의 그런 성격 하나만 보고 결혼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도 제가 그래요. 당신은 그 착한 성격 때문에 내가 안 버리고 계속 살고 있는 거라고요. 처음엔 좋았죠. 전 그때 일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독립을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남는 시간 쪼개서 살림에 보탬이 될 일 없을까 찾느라 바쁜 사람이었으니, 사람이 얼마나 평소에 신경이 곤두서 있고 예민하겠어요. 그 예민한 성격을 다 받아주는 것이 남편이었고요. 연애를 할 때는 이 사람의 물렁물렁한 그런 성격이 내가 언제든 뾰족하게 가시를 내세워도 다 품어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이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딱 그런 성격의 남자만 피해서 만나는 게 좋겠더라고요. 정작 제 식구 편이 되어줘야 할 때 남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는 남편, 시댁에서 죽도록 갈구는데도 가운데서 큰 소리 한번 내주지 못하는 남편, 그야말로 남의 편이 따로 없더라고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고 분명히 결혼하기 전엔 그렇게 성실해 보이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배짱이가 따로 없는 거죠. 전 시집살이가 너무 끔찍해서 하루라도 빨리 돈을 모아서 독립도 하고 내 자식만큼은 시모에 저 잡들이에 노출되지 않게 하리라 하고 죽어라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뭐가 그렇게 태평한 건지 허허실실 웃으면서 어머니랑 같이 사니까 어머니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다 해서 오히려 당신도 편하지 않냐 속 편하게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남편이 절절하게 칭찬해 주시는 어머님이 밥을 하더라도 꼭 찬밥은 우리가 먹자 하면서 저한테만 챙겨주시고, 빨래를 할 때도 며느리 것은 죽어도 못 빨겠다면서 빨래통도 아닌 바닥에다 던져놓는 사람인 줄은 모르나 보더라고요. 솔직히 여기 시어머니이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딸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대체 이유 없이 며느리를 왜 그렇게 싫어하냐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시집 오고 난 이후로 어머님한테 잘못한 게 없거든요. 죽어라고 잘하면 잘했죠. 그렇게 왜 그렇게 사사건건 집에 무슨 일만 생기면 집에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그런 거라고 하는지 옆에서 듣는데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생전에 술을 엄청나게 드셨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노인들이 일을 하면서 새참으로 한 잔, 두 잔 먹는 거야. 저도 왜 이해를 못해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저희 아버님은 해도 해도 너무 많이 드시는, 동네에서 아버님 이름만 대면 그 양반은 술 좀 끊어야 한다고 그런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여튼 제가 시집을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시댁 때문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응급실에 쫓아가 본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빨리 와보라고, 아버님 큰일 났다고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닥달을 하길래 아버님이 크게 사고라도 났나 보다 하고 놀라서 병원으로 뛰어갔었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서 얼굴이 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 심하게 다치신 게 아니라서 전 다행이다 하고 있는데 어머님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옆에서 오열을 하고 계시고 놀란 심정이야 왜 이해를 못해요. 선생님 처치는 다 끝났어요. 당분간은 술 드시지 마세요. 술 드시면 상처도 안 아물고 큰일 나요. 아시겠죠? 앞에서 오는 차가 없어서 다행이지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나이 좀 있으신 분이 조심하셔야지. 이 정도로는 입원 안 해도 괜찮으세요. 조심하긴 뭘 조심해요. 아휴, 내가 못 살아.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 건데,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이니까 이게 무슨 사달이냐고. 입원 안 하긴 누가 하네요. 지금 이 얼굴 아파가지고 사람이 말도 못하고 입도 못 벌리고 이러고 있는데, 당신이 그러고도 의사야? 아픈 환자 밖으로 내쫓았다고 내가 나가서 소문이라도 한번 내줘? 지금 이 동네에서 장사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환자를 막대하는 거지? 당신 이름이 뭐야? 제가 시집살이 내내 답답했던 이유가 여기 또 있나요? 무식한 시댁. 저는 그 무식함이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어디 가서도 본인이 목소리만 더 크면 이길 거라 생각하는 그 무식한 사고방식. 제가 봤을 때도 상처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누가 얼굴 다쳤다고 입원을 해요. 뭐 어디 찢어져서 꿰매기라도 하면 모르겠다만, 그런데 당장이라도 의사 선생님의 멱살을 붙잡고 대판 크게 할 것처럼 아픈 환자를 내쫓는다고, 이 병원은 망해야 한다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의사 선생님도 더 골치 아프기 싫으신지 아버님에게 입을 벌려보라고 많이 아프시냐고 묻고, 아버지는 대답도 못하겠다고 손을 휘두르고, 의사 선생님도 결국 포기하고 그러면 길게 입원할 일은 아니니 2주만 입원을 하셔라. 거의 합의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병원에 들어앉으셨습니다. 한숨을 쉬시는 의사 선생님을 보는데 제가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고요. 네가 너무 안 좋게 보는 거 아니냐.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거 가지고 그렇게 눈치를 봐야 하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집 식구들이 못된 건 제가 제일 잘 알죠. 병원에 입원한 이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을 불러서 똥개 훈련을 시킬 때부터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순 나이롱 환자가 따로 없어요. 어디서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사에 돈을 청구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기를 쓰고 누워있나 했더니 이렇게 며느리를 노예처럼 부리고 싶은데 구실이 없으셔서 그랬나 보더라고요. 아니, 소주는 괜찮대도 그러네. 옛날에는 이런 데 넘어져서 다치고 그러면 소주로 소독도 하고 그랬어. 네가 의사야? 네가 의사냐고. 그렇게 잘났으면 의사하지 왜? 이게 아주 지 시아버지 하시는 일에 사사건건 트집이야, 트집이. 그나마 집에서 멀쩡한 사람은 시누이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은 병원에서 2주 입원하시면서 병원 안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다는 사실을 깜빡하신 모양이죠. 저한테 나가서 술이랑 안주를 사오라고 꼬깃한 지폐를 집어던지시길래
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의사 선생님 말씀 못 들으셨냐. 다 회복해서 퇴원하실 때까지 술 드시면 안 된다고 하셨다. 저는 못 사다 드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인 말을 거역할 수 있냐고 또 소리를 지르고 난린 겁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인 걸 알면서도 딱히 제 편이 되어주실 생각은 없으신 아버님의 호통에 저를 한번 째려보시고 혀를 끌끌 차면서 병실 밖으로 나가버리시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도움도 안 되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사오겠다고 옆에서 지폐를 받아들고 있고 너무 속이 상하고 답답해서 저도 꽝 소리가 나게 병실 문을 닫고 나가서 복도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이랑 한 조를 이루고 살고 있는 건가. 남이 봤을 때는 나도 저렇게 무식하고 막무가내인 사람으로 보일까 싶더라고요. 왜 아니겠어요. 사람들 눈에는 이 사람들이나 이런 집에 시집 온 저나 끼리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또 병실 앞에서 울고 있으면 초상 났냐고 재수없게 울고 난리라고 버럭 성질을 낼 시어머니 모습에 보여서 화장실에 가서 운 티를 안 내려고 찬물로 막 세수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제 어깨에 살포시 손을 얹어요. 저희 시누이더라고요. 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그냥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난 저런 사람들 부모라고 모시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속이 터져요. 아버지 하나도 안 아파요. 그냥 언니가 고분고분 말 안 듣는 것 같으니까 두 분이서 괜히 언니 기강 잡는다고 저렇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누이는 시댁의 편을 들어줄 법도 한데 이 답답한 집에서 유일하게 제 숨구멍이 되어준 사람이었죠. 저랑 나이도 비슷해가지고 시댁 때문에 골머리를 싸매고 있으면 괜히 나서서 큰 소리도 내주고 남편이 해줘야 하는 역할을 시누이가 대신 해줬네요. 그건 아직도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댁이랑은 관계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죠. 그래도 열심히 모아둔 돈을 가지고 독립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 또 입에 거품을 무시고 왜 아주 부모를 갖다 내버린다고 하지 그러냐면서 한바탕 난리셨고요. 그것도 웃겨요. 시누이 독립할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분들이 저희가 독립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뭐 값싸게 구한 노비가 도망을 가는 것으로 느끼셨는지 뭐 철거 용역 막아서는 것 마냥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으셨죠. 그런데 그때쯤에서 저한테 우리 딸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아이는 정말 구세주 같은 존재였죠. 몸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아이를 갖자마자 병원을 엄청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병원에서는 다른 건 다 괜찮으니 스트레스만 조심하라. 위험한 시기니 무리하지 말아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당시에 가장 큰 스트레스는 시댁이었고 위험한 시기에나 때는 애 가져도 그렇게 황제처럼 안 지낸다 하면서 무리한 일 시키는 것도 시댁이니까 병원에서 한 얘기를 종합해 보면 시댁만 멀리하면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울고불고 아들 뺏어간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남편한테 그랬어요. 애까지 가졌으니까 이제 누가 진짜 챙겨야 할 식구인지 생각을 좀 해보라고요. 내가 시댁에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혹시라도 우리 아이 잘못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 난 절대 그 꼴 못 지켜보니까 제대로 결정을 하라고요. 저희 남편 태어나서 부모님 뜻을 거역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때는 제가 자기 애 하나 못 지킬 것 같은 사람이랑은 나도 못 산다고 이번 기회에 독립 못하면 이혼하자고 그러니까 대번에 시부모님 찾아가서 독립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싫은 소리 할 줄 알았으면 진작에 협박을 할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제가 나간다고 하면 시부모님 버리고 독립하는 못된 인간이라고 개거품을 무실 텐데 남편이 또 이제 슬슬 독립을 해야겠다 하니까 언제 그렇게 다 커서 독립하냐고 눈물을 찍어내는데 진짜 꼴 사나워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애까지 생긴 마당에 남편한테 협박했던 대로 이혼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이제 미우나 고우나 내 식구다 하고 품고 사는 수밖에요. 그렇게 시댁에서 독립을 하고 나니까 좀 살겠더라고요. 일단 사사건건 트집 잡고 잔소리하는 시어머니 없어. 임신했을 때 술 냄새 펄펄 풍기는 시아버지랑은 어떻게 말을 섞나 싶었는데 알터니가 빠진 느낌이 이런 거구나 했죠.
그런데 단순히 독립을 한 것만으로는 제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제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나와서 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길 바랬거든요. 그치만 지금 이 상황에서 아이만 하나 더 생기는데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제 삶을 그려보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적어도 안정적인 직장은 다니고 있어야겠다. 적어도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왜 이런 상황에서 나를 낳았냐고 원망하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으로 오랫동안 놓았던 펜을 다시 집어들게 됐습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결과래요. 왜 산모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애 낳으면 뇌도 같이 낳는 것 같다고요. 저도 딸 낳기 전에는 어렸을 때 수제 소리 들을 정도로 총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귀신같이 아이를 낳고 나니까 어제 점심에 뭐 먹었는지 열쇠는 또 왜 그렇게 잘 사라지는 건지 냉장고에 재료가 있는 것을 아침에 뻔히 봐놓고도 오후 되면 마트 가서 똑같이 사오질 않나. 남들 다 겪는 고통 저도 겪었습니다. 속상해하는 저를 보면서 시댁은 딸 낳은 주제에 오만 유나는 다 떤다는 조롱도 잊지 않았지만요.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이가 갈린다니까요. 애 낳을 때 뭐 해주신 게 있냐고. 그렇게 애 낳고 떨어진 기억력이 금세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답답한 공부 방법이긴 하지만 무조건 책상 앞에 앉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도 공부하면서 간단히 집어먹을 수 있는 것들로만 먹고 아무리 하기 싫고 귀찮아서 엎드려 쉬고 싶어도 책상에 엎드려 쉬지 일어나서 침대 가서 퍼질러 자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남다른 꿈은 있었지만 뭐 사실 그 정도로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공부를 할 여건도 안 됐었고요. 이왕 공무원 시험에 도전할 거 어린 시절 못다 이룬 꿈까지 이룰 수 있는 검찰 수사관에 도전을 해봐야겠다. 그때 결심을 했네요. 검찰 수사관이라고 하면 이게 검찰인지 경찰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검찰 수사관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검찰이 10,000명이라고 하면 그중에 6,000명은 검찰 수사관일 정도니까 생각해보면 엄청 많죠.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하는 범죄 사실 수사나 영장, 강제 처분 이런 일들은 검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닌 검찰 수사관이 진행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누가 검찰 조사받으러 간다 하면 검사랑 딱 대면을 하고 검사님 나는 안 그랬어요 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검사실에 조사받으러 가면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건 수사관이거든요. 검사님은 같은 방 안에서 수사관의 조사 과정을 보고 있다가 대부분의 질문이 끝나고 나면 중요한 걸 몇 가지 더 질문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검사의 수족이 돼서 검사가 하는 일을 돕는 사람 정도일까요? 열심히 공부만 하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니 저도 이왕 보는 공무원 시험이라면 검찰청 소속으로 들어가야겠다 했던 거고요. 자꾸 나 때는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들으면 웃기는 사람이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저 때는 지금처럼 학원이 잘 되어 있길 하나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길 하나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곳이 많지 않았어요. 더구나 저는 신생아까지 딸려 있잖아요. 다들 아시죠? 신생아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어차피 어린 딸이 통 잠을 자지 못했으니까 책상 앞에 앉아서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있다가 딸이 좀 뒤척이는 소리가 난다, 우는 소리가 난다 하면 또 뛰어가서 안고 달래면서 또 시험 봐야 할 내용들을 달달 외우고 애 보랴 공부하랴. 와,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해요. 젊었으니까 다 가능한 일이었죠. 첫 시험에서 떨어지고 시댁에서는 다 늙어서 공부는 무슨 공부냐고 너 그거 한다고 집에서 애도 제대로 못 보고 우리 아들만 고생시키는 거 아니냐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반대를 했지만 다행히 그때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준 덕분에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고요. 저도 만약에 내가 이번에도 시험에서 떨어지면 난 공부할 머리가 아닌 거니까 깔끔하게 포기하자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이것도 안 되면 애 좀 보다가 식당이든 마트든 아르바이트를 하자고요. 그건 또 죽기보다 싫었나 봐요. 두 번째 시험에 철썩 붙었거든요.
시큰둥한 시부모님의 반응과 달리 남편과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애를 키우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게 그런 거잖아요. 회사를 다니면 뭐 연차를 쪼개서 쓰기도 눈치가 보이고, 그마저도 애 유치원 하원시키러 간다 하면 눈총이 얼마나 따가워요. 공직사회가 상하 계급에 명확하고 어딘가 꽉 막혀 있는 느낌이 드는 것도 맞는데, 또 그런 면에서는 여기만큼 개방적인 곳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괜찮은 직장에서 정년까지 보장된다고 하니 남편과 저는 땡 잡았다 싶었죠. 혹시나 싶어 지역을 밝힐 순 없지만 구급에 상당하는 검찰 서기보로 발령을 받아 지방검찰청에서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는 놈이 즐기는 놈 못 이긴다고 평생 하고 싶었던 일 가운데 하나잖아요. 공무원증을 받아들고 처음 출근하는 날 청승맞게 차 안에서 눈물이 났다니까요. 며느리가 꽤나 대단한 곳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시댁에서 처우도 달라졌어요. 물론 그 앞에는 우리 아들이 잘 살아서 우리 아들이 사람 잘 데려와서 우리 아들이 잘 돌봐준 덕분에 며느리가 이렇게 성공했다 하는 제 이름은 쏙 빠진 수식어들이 들어갔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합격을 한 이후에 시댁이랑 사이도 좋아졌던 것 같아요. 딸이라고 거들떠도 안 보시던 시부모님께서 제가 출근을 해야 하는데 애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일이 조금 일찍 끝나는 남편이 애를 데리러 올 때까지 맡아주셨거든요. 저도 엄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애한테 잘해준 것은 절대 잊지 않거든요. 그때 시어머니랑 사이가 되게 좋아졌어요. 저도 제일 힘든데 애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월급도 좀 더 받기 시작했으니까 용돈도 챙겨드리고 그렇게 이 악물고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던 시어머니도 나도 사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너처럼 성공하고 싶었는데 너는 잘 돼서 다행이라고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저 양반이 갑자기 왜 저러시나 싶기도 하면서 괜히 어머님의 마음이 이해도 되고 짠하고 그래요. 아마 저도 나이를 먹고 자식을 키우면서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들도 이해가 될 정도로 마음이 넓어진 거겠죠. 여튼 평생 적일 줄 알았던 시댁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저도 공직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9급에서 8급, 7급 올라가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지만 제가 수사관 생활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관 안에 연줄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급수를 올릴 수는 없는 구조였어요. 오죽하면 운 나쁘면 9급에서 7급 올라가는데 10년도 넘게 걸린다고. 그 정도였거든요. 다행히 저는 사무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즐기면서 하는 축에 가까워서 애 있는 여자친구는 굉장히 빠른 승진을 했죠. 시험을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끝발 있는 인맥이 전혀 없었지만 제가 또 수사과랑 조사과에 좀 있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검찰청에 직접 접수된 건들을 조사하고 검사 일을 송치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담당하시는 부장 검사들과 가까운 사이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여기 계장님 아니면 부장검사 달았겠냐고 그런다니까. 여기서 하도 사건을 잘 마무리해가지고 올라오니까 내가 손댈 게 있어야지. 내가 우리 계장님한테 은혜 입었다고 그래 사람들한테. 계장님은 나중에 살면서 억울한 일 생기면 경찰서도 갈 필요 없어. 그냥 내 이름 석자만 딱 대. 어디를 가든지. 중앙지검의 황 검사가 내 이거다 그러면 밑에 것들이 알아서 싹 해결해 줄 테니까. 아주 든든해 인재야 인재. 저랑 같이 일을 하셨던 담당 검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분이랑 합을 오래 맞췄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뒷담화를 하는 거지만 처음에 저랑 같이 일하시는 검사님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다른 공무원들이랑 다르게 뭐 굽신굽신하지도 않고 내부 고발을 하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잘 좀 부탁드린다 술도 사드리고 접대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은데 저는 일 끝나고 나면 다시 육아를 하러 뛰어가야 하니까 저희 딸 학원 실어 날라야 하는데 퇴근 시간 늦어질까봐 업무 시간 중에 엄청나게 집중해서 일을 마무리해버리고 그렇게 깔끔하게 일 처리해놓고 쌩 하고 가버리는 날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은 잘하는데 나랑은 별로 안 맞는 것 같다고 이래서 수사관이 여자면 별로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장검사를 다신 이 담당 검사님은 저한테 엄청나게 큰 빚을 지셨거든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저희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가 올라갈 때였으니까
영어 학원 다니기 싫다고 지 엄마랑 싸워서 며칠씩 말도 안 하고 했던 게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2학년 때가 맞나 보네요. 그날도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피의자 쪽에서 제출한 주요 증거들을 정리해서 검사님께 전달하려고 USB에 딱 준비를 해뒀어요. 회식을 하고 계신 검사님께서 이거 끝나면 집에서 한번 다시 봐야겠다면서 저한테 회식 자리로 그걸 들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청와대에서 VIP 사건이라고 말이 나온 적도 있었으니까 아마 회식 끝나고도 조금 더 꼼꼼히 보시려 그러셨던 거겠죠. 그렇게 무사히 자료를 잘 전달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검사님한테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이럴 줄 알았죠. 제가 전달한 USB를 잃어버리셨대요. 아니, 정말 나한테 전달해 준 거 맞지? 아, 이상하다. 분명히 나도 받은 기억이 있는데 차이도 없고 어디 흘린 건지. 보안 잘 걸려 있지? 하긴 그것도 풀려고 마음 먹으면 못 푸는 것도 아니고. 아, 미치겠네. 괜히 다른 사람이 주웠다가 이거 정말 모가지일 것 같은데. 회식을 거하게 하신 검사님이 비틀거리면서 제 자료를 받아가실 때부터 조마조마했었는데 그새 그걸 잃어버리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덩달아 저도 마음이 조급해졌죠. 검사님 말대로 이게 다른 사람 손에 잘못 들어갔다가 저희 모가지가 간당간당 할 수 있을 정도로 큰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검사님께 자료는 내가 찾아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회식을 하셨던 술집부터 차를 타러 가는 길까지 그 새벽에 싹 다 뒤졌다니까요. 가게 사장님한테 사정사정해서 가게 쓰레기통까지 겨우 뒤져서 그걸 찾아냈다니까요. 그 새벽에 땀 뻘뻘 흘려가면서 자료를 찾아 갖다 주니까 검사님께서 그걸 참 좋게 보셨나 봐요. 될 사람이라고 이제 자기가 팍팍 밀어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고마우니까 빈말로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 검사님이 부장 검사까지 달고 그 라인 잘 타서 제가 계장까지 고속 승진을 하게 됐다니까요. 승진을 하고 나니까 확실히 사는데도 여유가 생겼겠다. 바쁜 엄마는 이제야 집안일로 눈을 돌리게 됐어요. 말만 이렇지 사실 육아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썼다는 것은 말 안 해도 아시죠? 그렇게 딸을 열심히 지도 편달한 데는 제 딴에 나름대로 저희 딸이 모쪼록 좋은 집에 시집가고 내가 그랬던 것과는 달리 제대로 된 시댁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수많은 검사들 사이에서 절대 기가 죽어서는 안 되니 늘 악바리 근성을 가지고 있었던 저와 다르게 딸은 굉장히 순종적인 성격이라고 해야 하나요? 남편을 닮은 건지 이래도 괜찮다 저래도 괜찮다 하면서 참하고 순한 모습이라 혹시라도 살면서 싫은 소리 해야 할 때 제대로 말 한 번 하지 못할까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참하고 순한 딸이었으니 제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부담스럽게 시켜댈 때도 싫은 소리 한 번을 못하고 다 따라와 줬겠죠. 아주 다행스럽게도 머리는 남편을 닮지 않고 저를 닮아 일찌감치 엄마처럼 공직 생활을 하겠다고 공부를 시작해서 구급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제가 미리 그걸 경험해 본 덕에 딸이 힘들 때마다 이런저런 조언을 해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언니 잘 지내죠?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조카 중매 좀 놔줄까 싶어가지고 우리 혜영이 이제 나이도 좀 먹어가는데 만나는 사람은 따로 있대? 언니도 알잖아요. 홍기 넘어가면 요즘에는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해도 결혼하기 힘들어. 일단 혜영이한테 만나나 보라고 언니가 좀 부추기면 되잖아요. 집안이 정말 괜찮다니까. 한의사래, 한의사. 언니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요즘엔 의사보다 한의사가 더 잘 본다고 그런다니까요. 이왕 시집 갈 거 머리 좋고 돈 많은 집안으로 시집 가면 좋지. 딸 평생 끼고 살 거예요? 신우이한테 온 연락이 화근이었습니다. 신우이야 워낙 저희 가족 생각 많이 해주고 또 요 몇 년 동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번 서주고 옷이며 가방이며 받고 나더니 중매 서는 거에 재미가 들렸는지 그렇게 다리를 놔주고 다니더라고요. 저희 딸이 직업도 나쁘지 않고 성격도 여성스럽고 참하니까 결혼을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진 않았었는데 저도 그때 솔직하게 말하면 너무 속물이었던 거죠. 직업이 한의사라고 하니까 솔직히 혹하긴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머리는 진짜 좋겠구나. 저런 집이면 무식해서 속 터지게 했던 시댁과는 어찌됐든 결이 다르지 않을까 싶었어요.
세상에는 아무리 돈 많아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속으로는 무식하게 그지없는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다는 것을 제가 몰랐던 거죠.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도 그랬는지 거의 홀리듯이 딸애를 설득했다니까요. 공무원끼리 만나봤자 박봉에 먹고 살 수도 없다. 너는 있는 집으로 시집가야 할 팔자다. 그쪽 집안이 사업을 해서 집안에 돈도 짱짱하니 많단다. 연애라도 하고 있었으면 그렇게 등을 떠밀지도 않았을 텐데 남자친구를 사귈 생각도 영 없으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답답하잖아요. 선 본다고 다 결혼하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선이나 봐라 하고 억지로 만든 자리였어요. 주말에 딸이 선을 보러 간다고 하니까 예쁜 옷도 한 벌 사서 입혀주고 남편이 저를 보고 그랬다니까요. 선은 당신이 보러 가는 것 같다고요. 왜 아니겠어요. 딸애가 돌아오기를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죠.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싫은 눈치가 아니어서 한시름 놨어요. 어떻냐고, 사람이 괜찮냐고, 잘 될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딸애가 그래요. 내가 조용해서 마음에 든대. 자기는 병원에서 하루 종일 시끄러운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서 나처럼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 좋다고. 선자리에서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던데? 뭐 어디가 마음에 드네, 어디가 좋네. 이런 제가 생각하는 대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냐 싶더라고요. 또 둘 사이도 그렇게 미적지근한 건 아니지만 딸도 부쩍 화장을 하고 저녁에 약속을 나간다는 날이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한 번 욕심이 난 거죠.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요. 제가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을 때였으니까 그래도 현직에 있는 이 사람 저 사람 결혼식장에 다 부르려면 엄마 퇴직하기 전에는 시집을 가라. 그렇게 또 한 번 등을 떠밀었어요. 결국 못된 엄마의 계략대로 두 사람은 만난 지 1년도 안 돼서 식을 올렸고요. 처음 두 사람을 결혼시키기 위해 상견례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돈 잘 만난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가식적인 행동에 깜빡 속은 게 기가 막히지만 그때는 돈도 많고 교양 있어 보이는 사돈의 모습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비교군이 저희 시댁이었으니까 당연한 일인가 싶기도 하지만요. 이런 건 아무래도 애들끼리 얘기하는 것보다 부모들이 나서서 얘기하는 게 좋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예단이랑 예물은 어떻게 하실 건지. 뭐 왔다 갔다 하시기에 부담도 없으실 텐데 결혼식도 저희는 강남에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글쎄요. 애들은 지원 없이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는 최대한 결혼식에는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었거든요. 뭐 생각해 두신 예단이나 예물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애들 생각은 애들 생각이고 또 사돈 생각도 중요하니까요. 처음에 그건 있었어요. 상견례 자리고 어떻게 보면 서로 얼굴 보고 처음 인사하는 자리인데 돈을 얼마나 줄 수 있냐는 얘기를 살짝 돌리긴 했지만 참 서스럼 없이 하는구나 하고요. 애들한테 듣기로는 예단이나 예물은 좀 생략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길래 전 당연히 애들 뜻에 따라줘야지 하는 생각이었는데 사돈댁이랑은 상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돈 때문에 부담스러우신 거면 그냥 말씀하셔라. 본인들이 부담하겠다 하면서 은근히 무시받는 느낌이 드니까 기분이 좀 언짢긴 했었죠. 애들 뜻을 따르겠다는 얘긴데 부담을 느끼는 걸로 비춰졌나 봅니다. 사돈께서 명확하게 원하시는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애들이 동의하면 제가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저희가 돈이 없어서 그런 일에 부담을 느끼는 집도 아니고 모자랄 게 뭐 있다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사돈이 은근히 저를 떠보는 눈치더라고요. 퇴직 공무원이라고 하지 않았냐, 뭐 연금은 많이 나오냐 하고요. 사위도 제 엄마가 그렇게 대놓고 사람을 저울질하려고 드는 게 창피했는지 막 얘기를 하려는 사돈을 막아서고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위가 저렇게 중간에 나서주니까 시집가고 난 이후에 딸이 골치 아플 일은 없겠다. 영 찝찝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게 시집을 보내게 됐습니다. 마냥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딸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애가 어디가 부족함이 있는 애도 아니고 어차피 해야 할 시집살이라면 물이 줄줄 새는 깨진 독 같은 시댁보다는
여유롭고 풍족한 시댁이 나을 테니까요. 뭐 사업하는 집안 체면이 있다나요? 결혼식은 꼭 강남에서 해야 한다고 애들이나 저나 그래도 식을 올리고 신혼집에 들어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강남의 결혼식장이 요즘 잡기가 보통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대기까지 걸어놓고 기다리느라 결혼식 날짜도 생각한 것보다 조금 늦어지기까지 했어요. 저도 그 사이에 퇴직을 하게 돼서 예전처럼 사람들을 많이 부르고 뭐하고 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공직 생활을 할 때 그나마 가깝게 지내던 검사님 몇 분께만 청첩장을 드리고 감사하게도 결혼식장에서 화환을 보내주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참 어이가 없었는데요. 사업을 하는 집안이라 그런지 확실히 화환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뭐 한 줄에 다 세우지도 못해서 그 앞에 겹쳐가지고 화환을 그렇게 늘어놨는데 그때 검사님들께서 보내주신 화환이 들어왔어요. 감사하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려고 하는데 핸드폰을 신부 대기실에 놓고 왔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얼른 가서 핸드폰을 찾아가지고 오니까 세상에 안 싸더니 저희 쪽으로 온 검사 화환을 자기 쪽으로 옮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저희 쪽으로 온 화환인데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제자리에 좀 놔주세요. 사진 찍어야 하니까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그때도 별 소리 안 하고 넘어갔던 게 실수라고. 당연히 검사한테 온 화환이라 자기한테 온 건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검찰 수사관으로 퇴직했는데 당연히 저희 쪽으로 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원래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검사들이 줄 대려고 많이 해서 당연히 본인네 쪽으로 온 줄 알았다고. 뭐 착각할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짜증을 확 내는데 그때부터 보통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봤어야 했어요. 차라리 그때 결혼식장에서 그런 걸로라도 트집을 잡아서 대판 싸웠으면 지금 이런 일 안 생겼을 테니까요. 다 제 탓이죠, 뭐. 주변에서는 한의사 사위 둬서 걱정 없겠다고 든든하다고 하는데 뭐 사위 직업이 좋아서 저한테 이득되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없는 집보단 낫겠지. 시집간 딸이 안정적으로 사는구나. 그거 위안 삼으면서 헛헛한 마음을 달래는 거죠. 저희 딸이 워낙 소심하고 내성적이라 다른 애들처럼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해서 이랬네 저랬네 하고 일러바치는 것도 없고 엄마로서는 내심 서운한 마음도 있었어요. 저러다가 정작 힘든 일이 있어도 말을 못할까 싶어 걱정도 됐고요. 엄마는 항상 네 걱정이다. 시댁에서도 아니다 싶은 게 있으면 아니라고 강단 있게 얘기할 줄도 알아야 돼. 네가 엄마만 닮았어도 엄마가 이런 걱정 하겠어? 시댁은 괜찮아? 보니까 안 싸더니 보통이 아니던데 시댁이랑 가까우니까 많이 피곤하지? 아니야, 엄마 괜찮아. 나도 일하니까 바빠서 잘 못 챙길 것 같다고. 어머님이 가까이 계셔서 반찬이랑 이것저것 챙겨주셔서 나도 편하고 좋아. 너무 걱정하지 마요. 엄마도 퇴직했는데 가까운데 여행이라도 다녀오고 해. 그동안 고생해서 일만 했는데. 돈은 걱정하지 말고 조서방이랑도 얘기했어. 친정에 뭐 따로 해드린 거 없으니까 엄마랑 아빠랑 퇴직 기념으로 해서 여행 한번 다녀오시라고. 내가 표랑 알아볼 테니까 편한 날 일정 한번 보내줘요. 둘이서 얻은 신혼집이 시댁이랑 차로 15분 거리래요. 너무 가까워서 시도 때도 없이 쫓아가서 딸을 귀찮게 할까봐 걱정했는데 물어보면 잘 지낸다는 얘기뿐이고 오히려 걱정을 하려고 전화를 한 건데 속 깊은 저희 딸은 퇴직도 하셨는데 여행 한번 다녀오는 게 어떠냐고 먼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언제 또 사위랑 상의를 했는지 비행기 표까지 자기네들이 다 알아봐 주겠다고. 저는 괜히 딸내를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안 간다, 안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결혼할 때 시댁에는 선물이며 뭐며 이것저것 해준 것 같은데 친정에는 딱히 해준 게 없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빨리 다녀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딸이 그렇게 보내준다는데 마냥 마다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면 가까운 데로 짧게 다녀오겠다고 동남아 여행을 잠깐 다녀왔네요. 비행기며 호텔이며 딸이 전부 예약해준 덕분에 저도 호사를 누렸죠 뭐. 어디 갈 때마다 잘 놀고 계시냐고 연락도 오고 저희 둘 다 입이 마르게 칭찬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딸 시집은 제대로 보낸 것 같다고요. 덕분에 우리가 이런 호강도 다 한다고요.
덕분에 여행도 잘 다녀왔겠다. 입을 싹 씻는 것도 그런 것 같아서 이것저것 선물을 많이 사서 돌아왔죠. 사돈댁에 줄 선물부터 해서 면세점에서 비싼 양주도 한 병 사고 막상 다 사고 돌아와서 보니까 사돈댁만 사고 사위 선물은 하나도 못 산 것 같아서 일부러 시간 내서 백화점까지 다녀와서 예쁜 셔츠 한 벌도 샀고요. 남편이 옆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 같다고 저희가 여행 가서 쓴 돈보다 선물 사는데 쓴 돈이 훨씬 더 많이 든 것 같다고 툴툴거리길래 이게 다 우리 딸 잘 봐달라 뇌물 바치는 거다 생각하라고. 그럼 이게 아깝겠냐고 제가 오히려 나서서 남편을 타박했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기분이었거든요. 이런 선물 몇 번이라도 사다 나를 수 있으니 그저 우리 딸만 잘 대해주고 행복하면 그만이라고요. 볼 일이 있어서 나온 김에 선물을 주고 가면 좋겠다 싶어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렇다고 괜히 사돈한테까지 연락해서 여행 잘 다녀왔다, 선물 주러 왔다 그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딸의 집에 조용히 놓고만 와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딸네 집으로 향했어요. 빈손으로 오지 뭘 또 이런 걸 사왔냐고 듣기 싫지 않은 잔소리를 할 모습도 상상되고 여행도 여행이지만 딸의 얼굴을 본 게 너무 오래돼서 간 김에 오랜만에 저녁이나 먹고 왔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렇게 딸의 아파트에 도착해서 혹시나 싶어 입구에서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아 소리샘으로 연결된다는 안내 멘트가 흘러나오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샤워를 하러 들어갔어도 진작에 나올 시간이고 핸드폰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애도 아니고요. 분명히 저한테 전화가 왔다는 것을 보고 다시 전화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 시간에 잠에 들었을 리도 없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게요. 혹시라도 무슨 사고라도 생겼나 싶어 급하게 딸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순간 안 좋은 생각이 들어서 황급히 문을 열고 현관문으로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큰일은 없나 보다 하고 한숨을 돌리는데 사돈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큰 소리로 애를 혼내는지 제가 들어온 것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넌 아주 돈이 썩어나니?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네 남편 등골 빼서 효도를 하고 싶은 거야? 야,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니까짓 게 내 아들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펑펑 쓰라고. 내가 그렇게 힘들게 아들 키워놓은 줄 알아? 니네 부모 여행은 네가 벌어서 보내. 엄만 내 아들 돈 쓰지 말고. 어머님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두 분 퇴직 기념으로 제가 따로 모아놓은 비상금으로 보내드린 거예요. 이게 끝까지 뭘 잘했다고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댔구야. 뭐? 비상금? 야, 결혼하면 부부돈은 공금이야. 이게 오냐오냐 해주니까 계속 개념 없이 굴지, 다른 이유도 아니고 저희 부부의 여행을 트집 잡아가면서 딸을 쥐잡듯이 잡는 안사돈의 모습에 숨이 턱하니 막히는데 순간 쫙 소리가 나더라고요. 눈이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트집은 본인이 잡아놓고 딸이 똑똑하게 따박따박 다 반박을 하니까 부하가 치민 모양이에요. 안사돈이 딸의 뺨을 세차게 올려 붙이더라고요. 저도 쿠당탕 소리를 내면서 딸의 앞을 막아서고 사돈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저를 보고 안사돈도 꽤나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제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빽 지르니까 당황해서 어버버해요. 사돈,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뭐 하는 짓이냐니요? 시어머니가 돼서 며느리 교육도 친정 엄마 눈치 봐가면서 해야 됩니까? 이건 사돈 탓도 있죠. 사돈이 얼마나 오냐오냐 키웠으면 남편 돈 귀한 줄 모르고 이렇게 헤프게 돈을 씁니까? 뭐가 당당하셔서? 안사돈의 말은 차마 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사돈의 선물이 가득 담긴 쇼핑백으로 머리통을 확 후려쳤거든요. 저희 딸도 깜짝 놀라서 울며 불며 엄마가 참으라고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덜 맞은 건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건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통을 붙잡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저희를 폭행죄로 고소할 거라고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싶어서 이번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제 전화 한 통으로 그 개차반 같은 집안이 제대로 무너지기 시작했죠. 검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저 서미숙 수사관입니다. 검사님이 그러셨죠. 계장님은 나중에 살면서 억울한 일 생기면 경찰서도 갈 필요 없다고. 중앙지검에 황 검사가 내 이거다 한마디면 다 된다고 하셨죠? 저 부탁 좀 하려고요. 검사님도 아시잖아요. 저희 딸 혜영이. 수사관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겁대거리 없이 누가 저희 가족을 좀 건드려서요. 그 땡땡 기업이라고요? 그 집 아들부터 시작해서 사돈의 팔촌까지 싹 다 정리 좀 해주세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겠어요? 워낙 더러운 집안이라 먼지 구덩이일 것 같긴 하다만 잘 좀 부탁드릴게요. 살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주시겠다는 부장 검사님이 퍼뜩 생각나 연락을 드리니까 저보다 더 크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벙쪄 있는 안사돈 앞에서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부장 검사님의 얘기를 똑똑히 들려줬습니다. 아이, 회장님 자식이면 내 자식이나 다름없어.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자식들, 내 식구들 건드리는 건 절대 못 참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내가 다리를 분질러 놓을 테니까 걱정 말게. 그 장면을 생생하게 사연에 올리지 못하는 게 제 한이네요. 시시각각으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는 안사돈의 얼굴이 얼마나 고소했는지 모릅니다. 아까 미친 사람처럼 눈 까디짓고 소리를 지를 땐 언제고 이제는 제 딸 손을 붙잡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남편 잘못되면 네가 손해 아니냐고요. 제 딸이 그 손을 탁 뿌리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이런 집에서 시집살이 더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남편이라고도 하지 말라고요. 제가 그런 딸의 손을 꼭 잡고 안사돈에게 마지막 일침을 날렸습니다. 사돈, 제가 누군 줄 아시죠? 저 검찰 수사관 출신이에요. 당신 같은 더러운 불량배들이 함부로 건드릴 그런 사람 아니라고. 똑똑히 들어. 이게 시작이니까. 네가 하던 사업, 네 아들이 하는 한의원 이제부터 차근차근 망하게 해줄 테니까. 검사관 딸을 건드리면 네 인생 얼마나 피곤해지는지 이제부터 똑똑히 알려줄게. 아이고, 아유, 안사돈,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사돈. 차라리 잘못되더라도 못난 어미 탓이니 제가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제발 아들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사돈, 제가 이렇게 빌게요. 네 자식 귀한 줄 알았으면 내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지. 네 아들한테도 똑똑히 전해. 앞으로 네 인생이 얼마나 꼬일지 모르겠지만 다 엄마 탓이라고. 아니, 내가 수사받는 니네 아들한테 그렇게 전할 거야. 이게 다 무식한 네 엄마 탓이라고. 선처해 줄 거란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하루하루 반성하면서 살아. 네 용서는 평생 안 받아줄 예정이니까. 결국 검사님의 손을 빌리긴 했지만 그동안 남몰래 당하고 있었을 딸의 수모를 대갚아준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바닥에서 오열을 하는 안사돈을 놔두고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검사님께서 제대로 칼을 뽑아 드셨으니 아마 그 여편네 폭행죄와 더불어서 세무조사가 들어가고 상상도 못할 추징금을 납부하게 될 겁니다. 사위란 놈은 매일같이 저희 집 앞에 찾아와서 석고대죄를 하고 있어요. 정작 자기 엄마가 제 딸을 괴롭히는 동안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았던 놈이 이제 와서 남편 행세를 하는 걸 보니까 치가 떨리더군요. 다행히 딸애가 마음을 굳게 먹어준 덕분에 매일같이 찾아오는 연락도 깔끔하게 무시하고 그리 지내고 있답니다. 딸아이의 소중한 결혼 생활을 이런 식으로 망쳐버려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딸을 구해낼 수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연이 올라가고 나면 앞으로도 종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댓글로 남길게요. 이 미친 집구석이 끝까지 제대로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40대 유부녀입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아들도 하나 생기고 결혼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남들은 다들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전 지금까지 제 결혼 생활에 나름 만족하면서 살았어요. 물론 매일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전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제 장점 중 하나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거든요.
전 항상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든지 극복하고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세요. 그럴 만도 한 게 저희 시어머님은 시골에서 사시다가 시아버지와 결혼하시면서 서울에 올라오셨거든요. 당시에 정말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서울에 올라오셨대요. 그랬으니 안 해본 일이라고는 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와중에 아들까지 낳아 키우느라 정말 뒤돌아볼 정신없이 앞만 보고 열심히 사신 거죠. 젊은 제가 보기에도 정말 대단하신 게 그렇게 힘들게 사셨으면서도 아들 둘을 아주 잘 키우셨어요. 저희 남편이 장남이고 바로 아래 서방님이 계신데 둘 다 서울대를 나왔거든요. 현재 저희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 서방님은 의사예요.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께서는 자식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십니다. 입만 열면 항상 아들을 자랑을 하셨죠. 어쩜 둘 다 그렇게 총명한지 내가 장사하느라 바빠서 공부 한번 들여다봐 준 적이 없는데 둘 다 모의고사만 봤다 하면 전교 1등이었다니까. 그뿐이야? 성격까지 좋아서 반장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지. 평소 시부모님 두 분은 티격태격 하시다가도 아들 얘기만 나오면 아주 죽이 척척 맞았어요. 저번에도 똑같이 얘기하셔놓고 또 하시는 거예요? 아우, 제 귀 아주 딱지 붙겠어요. 우리가 부모라고 해준 것도 없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저렇게 자라줬으니 너무 대견해서 그러지. 매번 만날 때마다 시부모님이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시는 통에 동서는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째라고 농담까지 하곤 했죠. 저는 그런 시부모님이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 다 서울대를 나왔으니 얼마나 대견하시겠어요. 남들은 고액 과외며 학원이며 다 보내도 힘든 일인데 둘 다 학원도 한 번 안 다니고 알아서 훌륭하게 자라줬으니 그럴 만도 했죠. 저랑 형만 대단한 거요. 어머니 둘째 며느리도 모의고사 전국 수석에다가 서울대도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아이고, 우리 둘째 며느리 대단한 거야. 당연히 알지. 한 집에 하나 나오기도 힘든 서울대 출신이 우리 집에는 셋이나 있는 데다가 의사도 둘이나 있으니 내가 아주 그냥 어깨가 으쓱한다니까. 남편 서방님 동서까지 모두 다 서울대 동문이었죠. 거기다가 동서도 서방님과 같은 대학병원 의사였습니다. 저도 어디 나가서 꼴리는 사람은 아닌데 시댁에만 가면 아무래도 좀 소외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엄마, 큰며느리는 음대 나왔잖아. 음대는 사람도 별로 안 뽑는 거라 훨씬 더 들어가기 힘든 거야. 그럼 우리 큰며느리 피아노 앞에 앉아있으면 아주 우아한 게 천사가 따로 없지. 시어머님이 동서 칭찬을 할 때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항상 제 칭찬도 덧붙였어요. 남편도 시아버지도 다 저를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전 그게 오히려 더 민망했어요. 괜히 제 얘기를 꺼내서 시어머니가 한마디씩 던지는 게 더 싫었거든요. 음대야 집에 돈 좀 있으면 개나 소나 다 들어가는 거 아니니? 그리고 그 큰 돈 주고 굳이 대학까지 나오면 뭐래? 지금도 하는 거 없이 놀기만 하는데. 어머님도 참 언제적 얘기를 하세요. 제가 서울대는 아니어도 그래도 피아노과 들어갈 때 실기 만점으로 합격한 사람이에요. 시어머니의 말에 당연히 기분이 상했지만 저는 애써 웃어 넘겼습니다. 거기에 대고 제가 토를 달아봐야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지영이가 놀긴 왜 놀아? 엄마가 몰라서 그렇지. 지영이가 얼마나 대단한 피아니스트인데. 아이씨구, 대단하게 무슨 큰 무대에서 연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집에서 피아노나 띵동거리는데 그게 무슨 일이라고. 그럴 거면 차라리 피아노 학원이라도 하나 차리는 게 낫지.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프리랜서는 무슨...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잘 모르시다 보니 제가 하는 일이 돈도 별로 못 벌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사실 저도 굳이 일일이 말씀드리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툭 하면 제게 그렇게 빈둥거릴 거면 피아노 학원이나 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말씀도 일리 있어요. 제가 듣기로도 요즘 학교 앞에다가 학원 하나 차리면 그래도 제법 잘 된다던데요.
동서는 명색이 의사라는 사람이 눈치가 참 없어요. 시어머니의 잔소리만으로도 피곤한데 그 옆에서 꼭 한마디씩 보태곤 했죠. 지금도 매일 새벽까지 작업하기 바쁜데 학원까지 하면서 신경 쓸 시간이 없어. 하긴 예술하는 사람들 낮에는 펑펑 놀다가 꼭 새벽에 영감이 떠오른다고 잠 안 자고 일하긴 하더라고요. 예술가는 무슨 그래봐야 딴따라지. 이 여편 내가 어디서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어. 자식들 일이야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왜 며느리가 하는 일까지 일일이 간섭을 하고 그래? 뭐요? 무식? 이 양반이 며느리들도 있는 앞에서 마누라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어이구, 저 옆에 내 입을 아주 단단히 꼬매버리든지 해야지. 큰애야, 내가 대신 사과하마. 이게 다 내 탓이다. 무능한 내 탓이야. 알긴 아네. 이게 다 당신 능력이 없으니까 며느리가 날 무시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제가 언제 어머니를 무시했다고 그러세요? 이거 봐, 이거 봐. 어른이 한마디 하면 아주 그냥 열 마디를 한다니까.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건데 부모 없는 티가 저렇게 나요. 시어머니는 정말 좋게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해도 시어머니는 부모 없는 티가 난다느니 착한 척을 한다느니 하시면서 몰상식한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셨어요. 전 도무지 시어머님이 왜 그렇게까지 절 미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제가 남편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남편하고 시아버지가 항상 제 편을 드는 게 못마땅해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참을만 했어요. 물론 주변 친구들은 제가 사는 얘기를 들으면 왜 그렇게 꾹 참고 사냐고 그러다가 속병 난다고들 했죠. 친구들 말도 맞았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시어머님이 심하게 하실 땐 아무리 가족이라도 어쩜 저러실까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게 싫은 소리 좀 한다고 시어머니를 미워할 수만은 없는 게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안쓰러울 때도 있었죠. 시어머님께서는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한 곳에서 30년 가까이 닭볶음탕 장사를 하셨는데 시어머님께서 워낙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장사가 아주 잘 돼요. 그러다 보니 저희 시댁의 가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어머니나 다름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 계시면 가게가 돌아가질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가게에서 하시는 일이라고 해봐야 카운터에 앉아서 계산 받으시는 게 다다 보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시어머니의 입김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대단하신 게 허리나 무릎이 많이 안 좋아서 매일 병원에 다니면서도 가게는 그만두지 않으셨어요. 겉으로는 일하는 게 좋아서라고 하시지만 아무래도 가게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많다 보니까 쉽사리 그만두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남편에게 넌지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시부모님 연세도 많으신데 힘들게 가게 하시는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린다고요. 우리 집도 그렇고 동서랑 서방님도 둘 다 의사라 먹고 살만은 할 테니까 상의해서 시부모님 가게를 정리해드리고 두 집이 생활비를 모아서 드리는 게 어떠냐고요. 남편은 제게 너무 고마워했어요. 자식인데도 본인은 생각도 못했다고요. 며칠 뒤 동서를 따로 만나서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동서의 반응이 제가 생각한 반응이 아니었어요. 제가 무슨 실수라도 한 것처럼 제 말에 기분이 상한 것 같더라고요. 형님은 먹고 사실만 한지 몰라도 저희는 아니에요. 애 둘 부모한테 맡기느라 시터 비용만 제 월급만큼 들어간다고요. 동서, 내가 동서 사정 모르고 한 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말에 너무 가시가 있는 거 아니야? 형님이 너무 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요. 형님이야 친정 부모님이 없으시니까 시부모님만 챙기면 되지만, 전 저희 친정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시부모님은 아직 건강하시고, 가게도 잘 되는데, 뭐하러 잘 되는 가게를 그만두시라고 해요? 그냥 하시게 두세요. 동서는 어머님 무릎이랑 어깨 아파서 매일 치료받으러 다니시면서도 새벽에 장사하시는 거 안쓰럽지도 않아? 그거야 어머님이 좋아서 하시는 건데 할 수 없죠. 암튼 어머님 저희 애들이라도 봐주신다면 모를까 전 생활비 못 드려요. 동서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한 말이었는데 마치 제가 뭔가 실수라도 한 것처럼 찝찝하더군요.
그런데 바로 얼마 뒤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뒤통수라도 맞은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글쎄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아주 여우짓을 제대로 했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 무릎하고 허리 얘기를 했을 때는 모르는 척 하더니만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동서가 다니는 병원에 검사랑 도수 치료를 예약해뒀다고 했나 봐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기가 찼습니다. 어머니 장사하시느라 힘드셔서 어떡해요. 제 맘 같아서는 생활비 척척 들이면서 가게도 그만두시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아직 능력이 부족해서 많이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한 발 늦었지 뭐예요. 동서가 먼저 선수를 친 거 있죠? 그날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감동받아서 눈물이 다 났다네요. 말이라도 너무 고마워서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걱정 말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돈 많이 벌어 병원 개업해준다는 소리까지 하셨답니다. 제가 뒤에서 툴툴거려 봐야 뭐 하겠어요. 이게 다 제가 아둔한 탓인데요. 한편으로는 동서가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전 이래서 시어머니에게 예쁨 받지 못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날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와 동서를 차별하셨어요. 그전에도 저를 미워하고 구박하긴 했지만 이제는 동서까지 합세해서 시어머니와 둘이 끈끈한 한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동서는 만지면 부서질까 불면 날아갈까 아주 애지중지하셨습니다. 반면 전 집에서 부리는 일꾼처럼 대하셨어요. 시어머니 가게에 일이 생기면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저를 부르셨고요. 가게 주방에 물이 새는데 업체 좀 알아봐라부터 해서 가게가 바쁘면 점심시간에 나오라고 하시더니 서빙까지 시키더라고요. 저도 며느리로서 그 정도야 도와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해도 구박을 받고 안 해도 구박을 당했어요. 하루는 자고 있는데 새벽 일찍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하신다는 소리가 저더러 새벽 시장에 갔다 오라네요. 이번에 바꾼 채소 가게가 영 상태가 안 좋아. 크네, 네가 이번 주에는 새벽 시장 좀 다녀와라. 새벽 시장이요? 어머니, 제가 매일 새벽까지 작업해서 새벽엔 나가기가 힘들어요. 무슨 놈의 일을 대낮에 하면 되지. 왜 새벽에 일을 해? 괜히 가기 싫다고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지 말고 내가 주소랑 사올 채소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바로 내일부터 갔다 와. 8시 전에는 무조건 가게로 사와야 돼. 어머님, 핑계가 아니고요. 그건 힘들어요. 애 유치원도 보내야 하는데 제가 새벽 시장에 갔다가 가게까지 어떻게 가요? 아유, 쫑알쫑알 왜 이렇게 말이 많어? 난 옛날에 하나 없고 하나를 안고 혼자 시장 다녔어. 넌 그나마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운전 하나 있으면서 시어머니가 부탁하는데 그걸 못 해주냐? 됐다. 하기 싫으면 말아라. 시어머니는 자기 할 말만 하시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문자를 보내셨어요. 큰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내 아들 돈 가지고 집구석에서 맨날 놀면서 어쩜 이렇게 쓸모가 하나도 없는지 몰라. 나한테는 우리 둘째 며느리밖에 없다. 문자를 보고 전 너무 황당했습니다. 동서에게 보낼 문자를 제게 실수로 보내신 건지 아니면 저 보라고 일부러 문자를 잘못 보낸 척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한테 저런 말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도 손아래 동서에게 손이 동서를 마구 씹어대면서요. 며느리라고 많은 것도 아니고 꼴랑 둘밖에 없는데 중간에 시어머니가 어떻게 저러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보면 정말 제가 하는 일 없이 집에서 노는 사람인 줄 알겠더군요. 저는 그날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문자를 보여줬어요. 남편은 당연히 제 말에 노발대발했습니다. 지금 당장 시댁에 가겠다는 걸 말렸어요. 전 남편에게 며칠만 아들 유치원 등원을 해달라고 부탁했죠. 아무래도 제가 새벽 시장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서요. 네, 제가 생각해도 제가 바보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렇게 몰상식하게 저를 무시하는데 저도 모르는 척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마음이 쓰였어요. 아픈 무릎을 부여잡고 첫 차를 타고 새벽 시장에 가실 시어머니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말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봐야 불똥은 또 제게 튈 테니까요. 그냥 일주일 잠깐 고생하고 마는 게 오히려 전 마음이 편했어요.
답답하게 왜 그렇게까지 참고 사냐고요? 네,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참을성이 좋고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큰일을 겪었어요. 친정 부모님 두 분이 여행을 떠나셨다가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어떻게 버티고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끔찍했어요. 그 일을 겪고 난 이후 저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전 마냥 철이 없는 외동딸이었어요. 시어머님이 돈으로 음대 간 거 아니냐라고 하실 정도로 저는 부유한 환경에서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자랐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예술가셨고요. 두 분 다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사고 파는 일을 하셨죠. 여기까지 얘기하면 다들 부모님이 훌륭한 화가였을 줄 알지만 그건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 요즘 친구들이 흔히들 말하는 금수저였습니다. 친가 외가댁 모두 대대로 큰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환경에서 부모님 두 분 다 자유롭게 자라셨어요. 저희 시댁과는 완전히 반대였죠. 그래서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끌렸던 것 같아요. 남편은 자유롭고 긍정적인 저에게 끌리고 전 반듯하고 책임감 강한 남편이 좋았거든요. 부모님이 항상 외국에 그림을 사러 다니시다 보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자연스레 따라다니면서 공부보다는 예체능에 관심이 생겼죠. 거기다가 외동딸이다 보니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피아노도 배웠고 이것저것 여러 악기도 배웠어요. 전 평생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편하게만 살 줄 알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전 정말 너무 막막했습니다. 물려주신 재산이야 많았지만 제가 혼자라 할 줄 아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서른이 다 될 때까지 밥 한 번 혼자 차려 먹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전 스스로 너무 한심했습니다. 이 나이까지 뭘 하고 살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부모님에게 평생 받기만 했지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반년을 매일 울다가 어느 날 정신을 번쩍 차리고 홀로 서기를 연습했어요. 그리고 다짐했죠.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서 좋은 부모, 좋은 아내가 되기로요.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가 되어보니 안정적인 가족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을 때 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가족을 지키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에게도 딸처럼 잘해야겠다 다짐을 했고요. 그런 마음이면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다 극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죠. 가족들 모두가 건강하고 큰 걱정 없이 사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그게 제 마음처럼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참고 이해해 주다 보니까 아주 끝이 없었어요. 항상 참고 이해하는 사람은 그냥 평생 참고 사는 줄 알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동안 새벽 시장을 다니는데도 시어머니는 제게 고맙다는 말 한 번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불만 한마디 없었어요. 제가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언젠가는 시어머니도 마음을 여시지 않을까 기대하면서요. 새벽 시장에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친해진 채소가게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다행히 다음 주부터는 가게로 배달을 해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너무 기쁜 나머지 한시라도 빨리 가게에 가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조금 급하게 운전을 했나 봐요. 그러다 그만 작은 접촉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병원에 가서 검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근처 병원에 갔죠. 마침 그 병원이 동서가 근무하는 병원이더라고요. 동서가 안내해줘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있었는데 동서가 시부모님에게 연락을 했는지 병원에 오셨어요. 전 단순 접촉사고라 다친 데도 없는데 괜히 번거롭게 해드렸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이 정도인 게 천만 다행이다. 그러게 왜 밤에 일하느라 잠도 못 자는 애한테 새벽부터 운전을 시키고 그래? 하마터면 당신 때문에 우리 큰며느리 큰일 날 뻔했잖아. 아이, 그게 왜 내 탓이야? 다 애미가 모자라서 그런 거지. 아, 넌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니? 그거 잠깐 갔다 오는데도 사고를 내고. 아유, 채소도 다 시들어서 쓰지도 못하고 버리게 생겼네.
시아버지는 제가 걱정돼서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하셨는데 그 말에 시어머니는 또 버럭하셨어요. 곧바로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다 채소들을 더 걱정하셨죠.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병원까지 오셔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어머니 일 도와드리다 그런 건데. 아이고 둘째야, 네 손이똥소 좀 봐라. 애가 아주 생사람을 잡는다. 지가 실수해서 사고 내놓고 왜 내 탓을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제 말을 다 꼬아 들으셨어요. 마침 병실에 온 동서 손을 덥석 붙잡으시더니 일러 바치기라도 하듯 구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순간 욱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이 그렇게 다 못마땅하시면 앞으로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어머님이 예뻐하시는 동서랑 다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제 할 말만 뱉어버리고 벽 쪽으로 돌아 누워버렸습니다. 전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왈칵 올라왔지만 애써 꾹 참았죠.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연락을 하셨는지 제 사고 소식을 듣고 출근하다 말고 남편이 병원에 왔더라고요. 마침 저와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보고 남편도 화가 단단히 났더라고요. 엄마, 지영이처럼 엄마한테 잘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이래. 나도 더는 지영이한테 미안해서 안 되겠어. 나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뭐야, 이 녀석이 기껏 힘들게 키워놨더니만 감히 엄마 앞에서 자기 마누라 편을 들어? 저도 전 같으면 남편에게 어머니에게 그렇게 굴면 어떡하냐고 했겠지만 이제 더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더 노력하고 더 잘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도 시어머니에게 사랑받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기대했었죠. 하지만 애초에 제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자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하더라고요. 전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더는 시어머니에게 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가족도 가족 나름이지 저를 존중해주지 않는데 저라고 잘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남편은 제게 아예 시어머니를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전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제 사이에 아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제 아들의 할머니고 남편과 부부로 사는 동안은 어쨌든 남편의 어머니이니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만 딱 하자 싶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에게 보고 싶지 않다는 소리까지 들으셨으니 조금은 변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역시나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그대로였어요. 그날은 시아버지의 생신이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야 당연히 보기 싫었지만 그래도 저를 항상 걱정하고 챙겨주시는 시아버지의 생신은 챙겨야 하니 저도 불편함을 각오하고 시댁에 갔습니다. 제가 사겠다고 식당을 예약하겠다고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그래봤자 내 아들 돈 쓰는 건데 뭐하러 비싸게 밖에 나가서 밥을 먹냐면서 굳이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전에 같으면 혼자 음식 준비하시는 시어머니가 걱정돼서 제가 일찍 갔을 거예요. 동서야 원래 병원이 바쁘다는 핑계로 늦게 왔지만 저는 남편이 늦어도 혼자라도 애 데리고 일찍 가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기로 했으니 전 저녁 시간에 딱 맞춰서 시댁에 갔습니다. 식당을 예약하겠다고도 했는데 굳이 본인이 힘들게 음식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으니 어련히 알아서 준비하셨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저와 남편이 도착해서 들어가자 시어머니 입술이 불쑥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아주 단단히 기분이 상하신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 생신상 차리는데 며느리라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아주 팔자가 좋구나. 어머님이 다 차리신다고 해서 전 그냥 와서 먹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죠. 어차피 동서도 아직 안 왔네요, 뭐. 전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툭툭 편하게 다 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말 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런 제 말을 듣고 절대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었죠. 둘째야 의사인데 병원 일이 얼마나 바쁘겠니? 하긴 집에서 매일 편하게 노는 네가 뭘 알겠냐? 전 시어머니가 하시는 듣기 싫은 소리는 이제 더는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제게는 스트레스니까요. 시어머니가 뒤에서 뭐라고 계속 하시는데 전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손으로 집어 먹으며 간을 봤습니다. 아우, 짜! 어머니도 이제 연세 드시나 봐요. 어째 간이 다 짜네요. 평소 시어머니가 제게 하던 행동과 똑같이 했죠. 항상 제가 반찬을 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손으로 쏙쏙 집어 드시며 짜네, 다네, 항상 말이 많으셨거든요. 얘가 갑자기 멀쩡한 음식 가지고 왜 꼬투리를 잡고 난리야? 아, 짜게 뭐가 짜다고 그래? 아버님, 매일 먹는 밥이랑 고기 질리지 않으세요? 제가 오면서 아버님 좋아하시는 회랑 대게 샀어요. 우리 이거 먹어요. 아유, 안 그래도 회가 딱 땡겼는데 역시 나 생각해주는 건 우리 큰며느리밖에 없다니까. 저도 여우짓이라는 걸 안 해봐서 그렇지 하려고 마음먹으니까 술술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기껏 고기며 반찬이며 다 해놓으셨는데 제가 일부러 초를 쳤습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미리 포장해 왔어요. 그랬으니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차린 음식은 거들떠도 안 보시고 제가 포장해온 음식만 드셨습니다. 그 모습이 시어머니 눈에 곱게 보일 리가 없었죠. 그네, 너는 대게가 얼마나 비싼데 그걸 사오니?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월급쟁이 월급이야 뻔한데, 아,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대게 어머님 아들 돈으로 산 거 아니고 제가 번 돈으로 산 거니까 마음 편히 드세요. 아이고, 그깟 피아노 두드려서 번 돈 얼마나 된다고? 정말 이제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대꾸도 하는 거지. 저는 시어머니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답답해서 아주 속이 뒤집혔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참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이제는 참아지질 않더군요. 제가 한마디 더 하려고 하는데 마침 동선애가 들어왔어요. 동선은 아주 상전이 따로 없었습니다. 같은 며느리인데도 항상 일 핑계를 대며 주인공처럼 나타나서 음식만 쏙 먹어대기 바쁘니까요. 동서는 시아버지에게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괜히 마음에 안 드시는 선물보다 돈이 최고라면서요. 그때였죠. 시어머니께서 뜬금없이 저를 쏘아보시더라고요. 시아버지 생신인데 설마 넌 선물도 없이 대게가 끝이냐? 그럴 리가요. 저도 당연히 생신 선물 준비했죠. 시아버지의 생신 선물은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굉장히 아끼셨던 그림이었습니다. 따로 그림들을 보관하는 화실이 있었는데도 이 그림만큼은 매일 보고 싶으시다면서 침실 중앙에 걸어 놓으셨었거든요. 전 이 그림을 꼭 시아버지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시어머니와는 사이좋게 지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시아버지와는 친정아버지처럼 지내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서요. 시아버지는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하시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그림을 걸어달라고 하실 만큼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런데 역시나 가만히 계실 시어머니가 아니셨어요. 아이고, 꼴에 고상한 척은 집에 처박아놨던 쓸모없는 그림 하나 가지고 와서 생색 엄청 내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니요. 어머님이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이 그림 엄청 유명한 거예요. 아, 유명하든 말든 나는 하나도 안 궁금하니까 얘기도 하지 말어. 암튼 얘가 왜 저렇게 센스가 없는지. 둘째야, 용돈 고맙다. 동서가 준 봉투를 획 챙겨서 방에 들어가시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는데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혀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렸어요. 말해봐야 뭐 하겠어요. 무식한 건 원래 답이 없는 건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시어머니께서 가게에서 넘어지셔서 허리를 많이 다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서방님과 동서가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하셨다고요. 저는 바로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야 당연히 밉죠.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라 그런지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안 그래도 평소에 허리가 안 좋으셨는데 얼마나 세게 넘어지셨으면 입원까지 하셨나 싶어서요. 병원에 도착해서 들어갔더니 병실에 어머니가 혼자 계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점심 장사 때문에 가게에 계시고 남편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들어갔대요. 서방님과 동서도 일이 바쁜지 아직 병실에도 안 왔고요. 전 어색했지만 그래도 누워 계신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는데 어쩐지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생각도 나면서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잠시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미워하는 건 제 성격상 맞지 않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이것저것 검사를 받으시더니 결국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그래도 가족 중에 의사가 둘이나 있으니까 빠르게 진행돼서 수술 결과가 좋으셨죠. 수술이 끝나고 며칠 입원해야 해서 간병할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간병인을 알아보고 있었죠.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서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간병을 제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처음엔 제가 부려먹기 좋아서 이러나 싶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웬일로 쭈뼛거리면서 망설이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도 알겠지만 내 성격이 보통 까다로워야지. 모르는 사람하고는 불편해서 난 하루도 못 있어. 네가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난 네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이랑 시아버지는 당연히 간병인을 쓰라고 했어요.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으신 분이니까 제가 고생할 걸 잘 아니까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자존심 강하신 분이 제게 직접 얘기를 하셨는데 모른 척 외면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간병했습니다.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 싶어요. 시어머니와 같이 병원에 있으면서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아픈 사람이 밥도 잘 안 먹고 자꾸 가게 걱정만 하시니 옆에서 잔소리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고생도 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좋았던 건 시어머니와 많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와 가족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는데 일주일 같이 먹고 자고 했더니 많이 친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나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그냥 제가 만만해서 간병인으로 곁에 둔 거였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고요? 시어머니는 퇴원하고 나오시자마자 원래대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전이랑 똑같이 저를 대하더군요. 그날은 시어머니께서 퇴원하시고 처음으로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또 본인이 상을 차리겠다고 하셨죠. 100번 말해봐야 뭐 하겠어요. 항상 본인이 하겠다고 하신 대로 해야 속이 편하신 분인데 말이죠. 전 아직도 몸도 성치 않은 분이니 서운한 마음들은 잠시 접고 일찌감치 시댁에 갔습니다. 음식 준비하시는 시어머니를 돕기 위해서요. 상은 거의 다 준비가 되었고 이제 밥만 푸면 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게 주걱을 달라고 하셨어요. 밥은 본인이 풀 테니 저더러 국이나 갖다 놓고 자리에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별 생각이 없이 시어머니의 말대로 국을 상에 가져다 놓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밥그릇을 가지고 오신 시어머니가 상에 밥그릇을 하나씩 놓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제 아들과 시어머니 밥까지 모두 다 하얀 쌀밥이었는데 제 밥은 뭔가 누런색이더라고요. 누가 봐도 밥통에 눌러붙어 있던 누룽지 같았습니다. 아니면 하루 지난 밥이거나요. 제가 기분이 상해 말없이 빤히 밥그릇을 쳐다보고 있으니 그제야 시어머니도 제 시선을 느끼셨는지 민망하다는 듯이 웃으시더라고요. 아, 내가 쌀 양을 적게 잡았는지 밥이 좀 부족하네. 이거 어제 한 밥이야. 전자레인지 돌려서 똑같다. 그냥 먹어. 하루 지난 밥을 왜 지영이를 줘? 아, 내가 먹을 테니까 나한테 줘. 시어머니는 별일 아닌 것처럼 구셨지만 순간 저는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왈칵했어요. 아무리 밥이 부족해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자식도 아닌 며느리한테 그런 밥을 줄 수가 있을까요? 제 상식으로는 당연히 남의 자식이 더 어렵고 불편한 건데 어쩜 저렇게 티가 나게 행동하시는 건지 전 이해가 되질 않았죠. 제 표정이 아무래도 너무 안 좋아 보였는지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제 앞에 있던 밥그릇을 잡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남편의 행동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수저를 들더니 상을 탁 소리가 나게 내리치더라고요. 아이고, 밥이 다 똑같은 밥이지. 밥상머리에서 뭐가 이렇게들 말들이 많어. 아, 됐어. 먹기 싫으면 내놔. 내가 먹을 테니까. 시어머니의 호통에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죠. 저는 말 없이 그냥 제 앞에 있던 밥을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남편은 연신 제 눈치를 살폈지만 제 기분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도무지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죠. 밥이야 똑같은 밥이니까요.
하지만 왜 하필이면 그 누런 밥을 저에게 주신 건지 생각을 곱씹을수록 기분이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일 때문에 늦는다고 했던 동선의 식구들이 왔더라고요. 조금 전 상황을 모르는 동서와 서방님은 시댁에 들어오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난다며 밥부터 달라고 성화였습니다. 퇴근하고 오느라 너무 배가 고프다고요. 그런데 잠시 뒤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시어머니께서 식탁에 새로 상을 차리셨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식탁 위에 밥그릇에 눈이 갔죠. 분명 밥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상을 차리셨나 싶었어요. 동서와 서방님 그리고 조카들이 먹는 밥그릇을 보는 순간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분명 새로 밥을 하시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하얀 새밥 4그릇이 식탁에 딱 올려져 있더라고요. 밥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 밥은 뭐예요? 제가 살다 살다 고작 밥 때문에 이런 소리까지 할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제 말에 시어머니가 더 당황하시더군요. 아이, 아무리 그래도 일하고 온 사람들한테 묵은 밥 줄 수는 없잖아. 아이, 거기다가 내 허리 멀쩡하게 고쳐준 의사 선생님들인데. 알고 보니 진작 동서와 서방님 밥은 따로 남겨놓으신 거였어요. 전 정말 순간 눈물이 왈칵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울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전 눈물을 꽉 참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쏘아봤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머니 병실에 누워서 발가락만 까딱할 때 제가 옆에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저는 그대로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따라 나오는 게 보였지만 전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서 도망치듯 집으로 와버렸죠. 그리고 정말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앞으로 시어머니와는 절대 상종하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전 시어머니의 얼굴은 꼴도 보기 싫어서 거의 반년을 넘게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시어머니 생신도 있었는데 전 가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시어머니에게 전화도 한 번 왔지만 받지 않았죠. 정말 이대로 인연을 끊고 싶었습니다.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사람과 가족관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건지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던 중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명절은 평소랑 조금 달랐어요. 저희 아들과 동서 아들이 둘 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저도 이번에도 시댁에 가지 않는 건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풀리지 않아 고민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에게 따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께서 시어머니에게 잘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제가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집안에서 시아버지 마음 알아주는 건 저뿐인데 제가 안 와서 너무 외롭다고요. 저는 못 이기는 척 결국 시댁에 갔습니다. 시아버지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래도 명절인데 아들과 남편만 보내는 건 아무래도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요. 전 시댁에 가기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내내 벼르고 있었죠. 혹시나 시어머니가 제게 또 실수하시면 이대로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설날 명절에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저야 시어머니에게 쌓인 감정이 많았지만 좋은 날이니까 애써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 책가방과 문구류를 사면서 조카 것도 같이 샀어요. 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동서와 서방님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희는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아들 것까지 챙겨주시고 형님 너무 감사해요. 역시 우리 형수님 센스 좋은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아무래도 제가 반년을 시댁에 오지 않았으니 동서와 서방님도 애써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가방 하나 가지고 좋아해 주니 저도 기분이 좋긴 했습니다. 미리 준비하길 잘했다 싶어서요. 그런데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좋은 기분에 또 초를 치더군요. 둘째네야 둘 다 병원 일로 바쁜데 못 챙길만 하지. 너희 형수야 집에서 매일 노는 사람인데 그 정도야 손이 사람으로서 당연히 알아서 챙겨줘야지.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더니 역시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반년 동안 오지 않았는데도 시어머니는 똑같았어요. 손주가 둘이나 학교 입학하는데 어머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원래 학교 입학할 때 책가방은 할머니가 사주는 거라고 하던데. 저도 더는 참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 시어머니가 기분 상하는 소리를 하시면 바로바로 맞받아 쳤습니다. 제가 말대꾸를 하면 시어머니도 가만히 안 계실 줄 알았는데 웬일로 별말 없이 순순히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애들한테 용돈을 줘야겠다면서 지갑을 가져왔죠. 그래, 우리 손주들 둘 다 학교 들어가는데 할머니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내가 용돈 줄 테니까 둘 다 이리 와봐. 밝게 웃으시면서 제 아들과 조카를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애들을 나란히 세워두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더군요. 5만 원권 2장 꺼내서 10만 원을 먼저 조카에게 주셨어요. 저는 구두쇠 시어머니가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아들에게도 용돈을 주겠다며 돈을 꺼내셨어요. 잠시 뒤 제 아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왜냐고요? 글쎄 시어머니께서 제 아들에게는 10,000원권 딱 한 장만 주신 거 있죠? 왜 얘는 10만 원 주면서 나는 10,000원만 줘? 할머니 미워. 할머니 세상에서 제일 미워할 거야. 다른 가족들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다 당황해서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제가 미우니 이젠 아예 손주까지 미우신 건지 이젠 대놓고 제 아들까지 조카와 차별하시더군요.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절대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요. 아우 시끄러워. 사내놈이 뭐가 억울하다고 울어. 이게 다 너희 엄마 탓이니까 너희 엄마한테 따져. 능력도 없는 네 엄마가 할머니 알기를 아주 개똥보다 못하게 하는데 내가 뭐가 이쁘다고 용돈을 주니? 시어머니는 이제 아예 무식하게 나가기로 작정을 했는지 애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뭘 알아? 우리 엄마 엄청 대단한 사람이거든? 엄마가 만든 노래 매일 텔레비전에도 나와. 아들 말에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꼴에 자기 자식 앞에서는 있어 보이고 싶었나 보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는 애한테 거짓말을 하면 어떡하니? 이미 정이란 정은 다 떨어져서 그냥 그대로 아들을 데리고 나오려다가 아무래도 이대로 가기엔 억울하더군요. 저를 함부로 대한 거에 대해서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번 설명했는데도 아직도 제가 어떤 사람인 줄 모르시나 봐요. 뭐야? 내가 네가 어떤 사람인 줄 굳이 알아야 되니?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셨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제게 연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보다 못한 남편이 결국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귀에 대고 뭔가 속삭였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말귀를 못 알아먹었는지 왜 귀 간지럽게 귓속말하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엄마, 모르면 제발 가만히 있어. 엄마 큰며느리가 연애 저작권이 몇 억씩 들어오는 사람이야. 우리 회사 사람들이 농담으로 나더러 능력 있는 와이프 덕에 회사 취미로 다닌다는 소리까지 한다고.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집에서 마냥 노는 사람이 아니에요. 피아노 전공이긴 하지만 이것저것 다룰 수 있는 악기가 많다 보니까 일찍부터 작곡 공부를 했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놀이처럼 노래를 만들다 보니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곡이 꽤 많아요. 특히나 CCM 곡이 많고요. 그리고 광고 속에 나오는 CM송이나 로고송, 영화 음악까지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서 저작권이 꽤 쏠쏠합니다. 집에서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매달 생활비는 꼬박꼬박 들어오는 정도예요. 어머님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아버님께 생신 선물로 드린 저 그림 얼마짜린 줄 아세요? 뭐? 그림? 아, 여기서 그림 얘기가 왜 나와? 남편의 말에 분명 눈동자가 흔들리셨으면서도 어머니는 여전히 제게 소리를 지르고 계셨어요. 지금 당장 경매 내놓기만 해도 5천만 원은 그냥 받는 그림이에요. 뭐? 아, 저 그림이, 그렇게 비싼 거라고? 시어머니의 눈이 얼마나 커졌는지 금방이라도 눈동자가 굴러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것뿐만이 아니야. 돌아가신 장인 장모님께서 물려주신 그림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만 다 해도 건물 하나는 그냥 살걸? 건물? 시어머니의 입이 쩍 벌어지셨습니다.
그런 대단한 걸 왜 지금까지 말을 안 했냐고요. 저도 굳이 숨긴 적이 없습니다. 단지 시부모님에게 얼마를 버는 것까지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 그냥 프리랜서라고 말한 것뿐이에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냥 그림 그리고 사고 파시는 분들이라고만 얘기한 거고요. 제가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 전문직이 아니라고 마음대로 무시하신 건 시어머니니까요. 저도 아들 생각해서 웬만하면 참고 살려고 했는데요. 어머니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어요. 어떻게 애한테까지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 어머님한테 질려서 더는 어머님 아들하고도 못 살겠어요. 저 빼고 잘난 서울대 출신들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여보, 갑자기 왜 이래? 나 당신 없으면 못 사는 거 몰라서 이래. 엄마 뭐해? 빨리 우리 지영이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해. 저도 당연히 남편과 헤어질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일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때다 싶어서 질러버렸죠. 시어머니의 코를 아주 납작하게 해주기 위해서요. 제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금까지 참아줬더니 저를 아주 만만하게 보신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한 건지 똑똑히 알게 해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돈을 그렇게 잘 버는 이름은 진짜 그렇다고 말을 하지. 매일 피아노나 치고 앉았으니까. 나는 그냥 집에서 노는 줄만 알았지. 어머니야 평생 가게에서 닭만 만지셨으니 예술이 뭔지 아실 턱이 없죠. 어차피 매일 하는 것도 없이 피아노만 치는 며느리 싫어하셨으니까 제가 그만 꺼져 드릴게요. 아니, 애미야.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니? 자식도 있는데. 자식 생각해야지. 자식 생각하시는 분이 지금까지 저랑 제 아들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저한테 못되게 하신 거야. 저도 그러려니 하고 참았지만 제 아들까지 무시하신 건 절대 못 참아요. 전 제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 테니까 어머니도 잘난 아들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애미야, 애미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못할 짓 많이 했지.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 어? 나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믿어봐.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도 되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을 나가려고 하자 아주 문 앞까지 달려와서 가지 말라고 애원을 하셨습니다. 제게 큰 실수를 했다면서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죠.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시어머니의 행동이 달라지니 집안이 아주 평온해졌습니다. 저도 너무 편해졌고요. 시어머니께서 가게 문을 닫는 주말이면 제 아들까지 매주 봐주시거든요. 우리 예술가 며느리 스트레스 받으면 고가 안 나오니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얘기해. 내가 다 도와줄게. 상황이 180도 달라졌어요. 매일 저더러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시키시던 분이 글쎄 저 먹으라고 매일같이 반찬을 해서 보내십니다. 벌써 그것도 1년이 다 돼가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다 얘기하는 건데 제가 너무 겸손했나 봐요. 얼마 전 저는 시부모님께 가게를 그만두시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생활비를 드리기로 했어요. 전에도 충분히 도와드릴 수야 있었지만 저를 무시하는 시어머니가 미워서 모르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정말 두 분 다 연세도 많으시고 저희 아들도 살뜰히 챙겨주시니 며느리로서 충분히 좋은 마음으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저를 보고 답답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전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부모님을 생각해서 시부모님께 더 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부모님은 좋아하실 거예요. 부모님께 제가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지난날 어떤 일이 있었든 진정한 가족이 되는 우여곡절이었다고 생각해요. 가족이라는 게 원래 매일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정드는 거니까요. 저의 긴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